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이 주관하는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을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한 여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쉬어버렸습니다. 쉬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퇴임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어, 우리 윤희숙 원장님께서 안내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윤 원장님이 주관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 해양금융대학 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보고 일단 자장을 맡아라 해서 오늘 제가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윤 원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23회부터 제가 운영을 맡게 됐고요. 저희가 이 세미나의 성격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성격으로 조금 성격을 잡을 생각이고, 음, 여기 이제 학생들을 많이 좀 초대해서 음, 학생들이 또 배우는 기회로도 음, 삼고 그럴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해양금융대학원 정규 프로그램으로 음,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1년에 12번 하는 이 세미나를 이 포럼을 진행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여서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하는 기회도 음, 만드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기로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하는 그 첫 번째 그 프로그램으로 KMI의 최건우 해운 정책 실장이 음, 최근에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이게 아직 퍼블리시도 안 된 연구고 저는 이제 이 연구가 있다는 거를 제가 연구 심의를 최종 보고에 심의하러 가서 알아가지고 음, 굉장히 재밌는 연구고 잘 연구돼서 이렇게 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연구라서 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음, 서로 배우고 의견도 좀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 음,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렵게 모셨고요. 음, 그래서 이기환 교수님 그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님.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해양금대원에서 학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해양금융 및 여타 관련된 우리 해운 분야에서 최근에 그런 연구 동향을 습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부터 제23회 해양금융전문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윤희승 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오늘 발제를 해 주실 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을 계시는 최건우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죠. 우리 온라인이지만 맞으시고 발표 주제는 탄소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IMO에서 규제를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이 계속 줄여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컨테이너의 그런 전기선사들이 되겠죠. 전기선사에서 이런 컨테이너선을 교체를 얼마나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부분을 추정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소로서 또 해운 분야에서 해양 해운 수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고 활발하게 중요한 연구를 하는 우리 케마에서 또
그동안 연구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새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MI 해운연구본부에 있는 그리고 해운정책실을 맡고 있는 최건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탄소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입니다.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 윤희성 교수님도 계시고 이승철 부사장님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지금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간략하게 내용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이 보고서는 아까쯤에 윤인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발간이 안 된 보고서입니다. 그 말은 오늘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저 역시도 그걸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 연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코멘트를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그냥 연구 배경하고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선 뭐 탈탄소에 대한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워낙 화두고 그리고 여전히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영향 분석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연구가 나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IMO에서 직접 GHG 스터디라는 방식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DMV에서도 하고 있고, EU에서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는 약간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예측하는 보고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해외에 있는 자료를 거의 갖다 쓰거나, 물론 로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해외 자료를 갖다 쓰는 약간의 그 한계?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탈피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정부 출연 연구소인 저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2021년에 유사한 연구를 한번 했었고, 올해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용은 아실 겁니다. 작년에 NEPC 80차 회의에서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2008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50% 절감이었는데, 이제 순수하게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그럼 왜 컨테이너 선종에 대해서만 했냐?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컨테이너 선대가 온실가스 규제에 상당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어, 특히 그 단적인 예로 어, 컨테이너 선대는 총 선대 지금 한 6천 척 정도가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근데 탄소 배출량은 전체 해운 산업에서 한 25% 이상, 어, 최근 통계로 보면 한 27%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라는 산업 자체가 중간재나 완제품을 운송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화주들도 이제 스콥3가 2026년 뭐 기업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늦어도 28년 정도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주들이 선사들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컨테이너 산업이 우선적으로 해운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타겟팅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거의 벌크나 탱커에 비해서도 컨테이너가 가장 진보적으로 앞장서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교체에 대한, 그리고 전후방 산업에 대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신 금융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원내에서 하고 있는 기초 연구의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원내에서는 기초 연구하고 정책 연구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정책 연구는 말 그대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반면에,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거나 기초 통계를 생성하거나 그런 데 중점을 두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보고서가 올해 말 정도에는 발간이 될 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제시하는 교체 수요에 그냥 선사의 신조 성과를 곱하면은 그게 연도별 금융 비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초 통계를 만드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목적까지 이미 다 목표까지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교체 수요, 3장에서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교체 수요를 한번 추정하고, 그리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이 보유한 선대에 대해서도 교체 수요를 추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금융 쪽, 그리고 조선사 발주 수요, 이런 것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O 온실가스 이 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은 아마 기존에 2022년까지의 목표고요. 작년부터는 이 2050년 넷제로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적이고 운영상 그리고 시장 기반 조치 있습니다. 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술적인 조치는 EEDI와 EEXI 2023년부터 EEXI가 적용됐고 EEDI는 페이스 제로가 2013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페이스 1이 들어갔고요. 운용상 조치는 CII를 기반으로 감축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CII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2019년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9년부터 3년간 1%, 그 이후부터는 2%씩 해서 2026년까지는 지금 감축에 대한 목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 그 이후에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반 조치는 이 레비로 탄소세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면 돈을 부과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시장 기반 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컨테이너 선사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LNG와 메탄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메탄올로 대응하고 있고요. CMA/CGM은 LNG가 주력입니다. 현재 지금 LNG가 87척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반절 정도는 CMA/CGM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지금 머스크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CMA, CGM, OCL, 에버그린, 하팡로이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기류가 변한 것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선박 12척의 메탄올 선박을 LNG로 전환을 하는 발주를 취소하고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메탄올이 지금 머스크에서 메탄올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문제 제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메탄올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메탄올에 맞춰서 지금 벙커링 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제 메탄올에 대해서 머스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실제로 보고서에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올해 엔진이 완료가 되면 아마 26년부터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세계 컨테이너 교체 수요를 전망하겠습니다. 이 교체 수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대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필요한 선대가 나오게 되면 필요한 선대를 2050년까지 전망을 하고 그 선대가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선대가 얼만큼 교체가 되어야만이 탄소 배출을 IMO의 탄소 배출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테이너 선대 DB를 이용해서 연료에 따른, 그리고 크기에 따른, 연식에 따른, 그리고 속도에 따른 연료 소모식을 산정을 하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컨테이너 연료 소모량을 2050년까지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얼마나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려해서 컨테이너 교체 수요를 최종적으로 추정합니다. 교체 수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수요가 아닙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하고 GDP 간의 상관관계가 한 2.45, GDP가 세계 경제가 한 1% 정도 오르면은 이 당시에는 2.45% 정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1% 올라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 0.3%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쪽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아웃라이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25까지 지금 1.26까지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단순히 그냥 세계 경제 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과 세계 경제의 그냥 단순 상관관계, 리그레션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2050년까지 예측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GDP 같은 경우. 그래서 유일하게 예측하는 기관이 S&P, 과거엔 IHS였는데 그쪽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 예측 때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탄력성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성을 감소하는 걸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일정 부분 탄력성이 감소할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처음 초안 추정식 은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탄력성을 해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만한 선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연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 한 연구는 2050년에 3.3억 톤 정도, 3억 TU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021년 연구에서는 3.8억 TU 정도, 그리고 DMV에서 나온 2020 연구에서는 3.5억 TU 정도, 저희 연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물동량이 예측이 됐는데, 그럼 선대를 어떻게 보면 물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회전율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회전율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보시게 되면 물동량하고 선대를 그냥 나눈 개념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0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수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 14.5 정도 됩니다. 이때가 2020년에. 이 말은 컨테이너 선에 갖고 있는 한 개 슬롯이 1년 동안 처리한 양이 14.5개였습니다. 2020년에는. 근데 2023년에는 한 8개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이 숫자가. 물론 이렇게 14.5에서 8개로 떨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첫 번째로는 선박의 대형화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선속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선박의 대형화는 뭐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속의 감소라는 것은 과거에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2008년 이전에 선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보통 9척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9척이 투입됐다는 말은 한 루프 서비스가 도는데 9주가 걸렸다는 얘기겠죠. 근데 최근에는 홍해 사태 전에 보통 12척 정도가 투입됩니다. 과거에는 거의 23노트를 넣고 풀스피드로 달렸던 컨테이너선들이 지금은 18노트, 17노트를 놓고 달리면서 추가 선대가 필요하면서 12척, 14척, 최근에 홍해 사태 때문에 18척까지도 투입되는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대에 대한 비중은 IMO에서 초반에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아예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2020년에 나온 4차 스터디에서 제시가 돼 있어서 이 수치를 사용해서 이 회전율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 선대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 전망을 했을 때 이 슬롯당 8개로 갈지 7.5개로 갈지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어, 8개로 했을 때가 뭐 처리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척수가 적겠죠. 그리고 7.5개로 했을 때가 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선대를 전망합니다. 그리고 연료 소모량을 추정합니다. 선대에 대한 어, 컨테이너 선대 DB 자료를 이용했고요. 대상 척수는 폐선까지 포함해서 6,281척을 가지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료 소모량 자료가 있는 자료는 이 중에서 한 4,500척에서 4,600척 사이 정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거는 4,500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연구들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컨테이너선 연료 소모량에 어떠한 요소들이 제일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첫 번째가 선박 크기, 선박 속도, 그리고 건조 연도, 그리고 EEDI, 2015년부터 페이스 제로로 들어간 EEDI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컨테이너 선대량에 미치는 게 신조인도겠지. 신조인도와 폐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신조인도에는 선박 대형화로 인해서 약간 소폭의 감소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요가의 증가에 있어서 신조인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폐선에 따라서 신조인도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대량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연료 소모량 추정식을 보시게 되면은 퓨얼 컨섬션은 아까쯤에 상기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식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조정된 RSK인데 제가 식은 빼먹었는데 95% 이상 설명력을 가지고요. 이 모델 2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속이 1% 증가하게 되면은 연료 소모량은 2.4% 정도 증가하고 선박 크기가 1% 증가하면은 0.5% 증가하고 건조년도 이거는 지금 로그를 안 취한 숫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건조년도가 1년씩 최신의 선박이 건조될수록 연료 소모량은 양 0.52%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어, 이거는 지금 건조년도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진보입니다. 예, 매년 기술의 진보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EDI라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서 2015년 이후에 나온 선박들은 18% 정도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이러한 단순 리그레션 말고 퀀타일도 들어가고 그리고 규제 선형 모형의 일종인 라쏘와 리치, 엘라스틱 모델 같은 것들도 지금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선형 회귀 분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상기에서 추정된 모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슬롯 8번 슬롯이 하나당 1년에 8개를 처리할 때 7.5개를 처리할 때로 구분을 해서 어, 에너지 소모량, 탄소 배출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연료 소모량이죠. 연료 소모량을 추정했는데 2023년에는 한 8천만 톤 정도 실제로 나온 걸로 보여지고 2050년에는 9천만 톤 정도 그리고 7.5 슬롯일 때는 9,500만 톤 정도 연료 소모량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 수치랑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 5% 정도 차이가 났어요.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쉽 DB를 할 때 이게 디자인 스피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실제 2022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 한 것과 거의 유사한 시기 도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업데이트를 저도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은 저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화석연료 톤당 배출량은 3.114 적용하고요. 16.1노트의 평균 일수입니다. 평균 운항 속력이고요. 그리고 운항일수 251, 그리고 스타티스카에서 나온 컨테이너 탄소 배출량 27%를 가정해서 봤을 때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비교할 때 저희가 이번에 한 연구하고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한 거랑 보시게 되면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저는 나름 이 연구가 그래도 아예 산으로 가진 않았구나라는 약간의 믿음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약간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넷제로가 달성, 환기를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는 이제 IMO 규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과연 탄소 배출이 해운 산업에서 넷제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문헌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예, 대부분의 문헌에서 넷제로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EA에서 넷제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해운은 넷제로가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왜? 기본적으로 선박에 대한 내용 연수가 20년에서 25년이다. 그럼 지금 나온 선박, 지금 발주를 들어간 선박, 대형선은 모르겠지만 3000TU급 미만의 중소형 선박은 화석연료 기반의 발주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20년, 25년 쓰면 2050년이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게 넷제로가 될 것이냐? 그냥 탄소세를 내고 다녀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과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선박 친환경 연료선 뭐 메탄올 쓰든 암모니아를 쓰든 어떤 친환경 연료를 써도 엔진을 시동을 걸 때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물론 그것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넷제로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습니다. 가장 큰 의구심은 우리나라는 달성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는 워낙 기술력도 좋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렇지만 개도 쪽에서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예, IMO에서 지금 페널티에 대한 규제를 확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개도국에서의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개도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계속 펀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넷제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조금 건방지긴 보고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넷제로가 달성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가정을 하고 보고서를 쓰면 훨씬 편해요, 저도. 그런데 실제로 보고서들을 찾아보니까 물론 IMO 2020년 연구는 2023년에 넷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하지만 IEA랑 맥킨지, IEA는 이게 넷제로 보고서였거든요. 그리고 맥킨지는 작년에 나온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해운 산업은 화석연료를 계속 쓴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2050년 기준으로 LNG는 10%, 그리고 무탄소는 70%, 화석연료는 20%를 사용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교체 수요를 전망합니다. 시나리오는 총 4개로 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해체율 1.6%, 매년 해체율이 1.6%, 이 1.6%라는 숫자는 최근 10년간 컨테이너 선대의 해체율입니다. 다만 이 10년이 코로나 2020년 10년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해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운임이 워낙 좋아서 저는 그걸 아웃라이어라고 봤고 그래서 그 전 10년, 2020년까지 그 전 10년을 기준으로 해체율 1.6%를 적용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LNG 사용 비중이 10%, 70%, 20%, 그리고 해체율 1.6%, 그리고 3번에서는 해체율이 2배로 올라가고, 시나리오 4에서는 해체율이 3배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 선이 제가 제시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넷제로 상황입니다. 화석 연료를 20% 쓰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1번, 2번에도 알겠지만 상당히 요원해 보이죠.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은 2억 1천만 톤 이상 나오고요. 시나리오 두 번째에서도 1억 6천만 톤 정도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산업에서만. 시나리오 3번에서도 1억 톤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4번, 해체율이 거의 5% 정도, 매년 해체율이 5% 정도. 지금 컨테이너 선대가 2,800만 TU 정도 되니까요. 5%라면은 1년에 140만 TU씩 해체를 하고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 정도를 해줘야 지금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로 나옵니다. 근데 IEA 넷제로 보고서도 실제 넷제로를 달성하려면은 해운 산업에서 선대 6% 정도를 매년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5% 정도 지금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척수를 보시게 되면은 2030년에 이거를 누적 수치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적 수치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불친절하게 쓰긴 했는데 2030년에 3000TU급 미만에서 247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68척이고요. 49척, 32척입니다. 해서는 2030년에는 15,000TU급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폐선이 상당 부분 발생해줘야 컨테이너 회원에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대체로 화석 연료를 2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적 컨테이너 선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고서에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국적 컨테이너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박의 내용 연수, 20년, 25년 쓴다. 그 뒤에 교체한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리저너블 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걸 쓰면 보고서를 2페이지로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랄까요? 너무 간단하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은 탄소 배출 규제, CII 등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 저감 비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한계 저감 비용은 톤당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야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MAC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저는 원래 이 초반에 연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중간 보고 이후에. 예. 왜냐면은 이게 예측에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연구를 위해서 찾아놓은 자료들인데 보시게 되면은 연료에 대한 가격 전망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맥킨지 자료인데, 맥키니 몰러 센터 자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료에 대한 자료 보시게 되면 이 메탄올이 현재 3,200달러인데 2050년에 1,100달러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측 자료가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신조 건조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카펙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펙스가 얼마 변하는지 그리고 아까쯤에 랩이 얘기했는데 랩비에서 톤당 탄소세가 얼마나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시나리오로 계속 들어가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연구를 했으면 저감 비용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진짜 디테일한 교체 수요를 하려면 현재 기준이 있는 CI 등급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중간 보고 이후에 그 의견을 들어서 저는 그 CII 등급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중간 보고 이후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교체 수요 추정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료부터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료는 콤사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적선대 CII 등급 2023년에 발표하기 위한 22년 자료를 썼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국적선사 컨테이너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BBC HP를 포함해서 176척입니다. 해수부 자료에 의하면. 근데 그 중에 130척이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II 기준은 2026년까지만 지금 이 노란색 선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국적선에 대해서는 넷제로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매년 3% 이상씩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올해 3장에서 했던 그 전체 세계선대에서는 20%의 화석 연료를 남겨놓은 반면에 왜 여기서는 넷제로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넷제로 앞에서 한 세계선대의 넷제로의 개념은 개도국을 위한 약간의 버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수치만 바꿔도 이미 다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수치 변경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재료 제시는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축 기준 우선 보여드렸고요. 추정 프로세스는 보시게 되면 국적선사의 콤사 자료, CIA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130척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130척보다는 좀 늘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서, 그리고 이 앞에서 3장에서 한 것처럼 연료 소모량에 대한 추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추정식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한 160척까지는 제가 늘려놨습니다. 근데 176척, 이게 16척 정도는 지금 약간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BBC HP가 어떤 선박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을 했고요. 기존 선대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 그리고 선속을 감속하는 방식이 두 번째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서, 바이오 연료는 대표적으로 B30, 바이오 연료가 30% 들어가서 사용하는 B30을 사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교체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보면 29년에서 23년 이때가 가장 많이 교체를 합니다. 전체 선박 160척 중에서 거의 60% 이상, 105척 이상이 이쪽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속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선속 감소를 하게 되면은 5% 선속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선속 감소를 퍼센트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가 저한테는 의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A에서 C 등급하고 D 등급하고 선속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납니다. 5%. 이게 5%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국적선을 하는 얘기여서, 이건 지금 세계선대였거든요. 세계선대 자료인데, 국적선대가 과연 세계선대랑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국적선사의 한 40척 정도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AICR을 이용해서 선속을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국적선대 평균하고 전체 세계 평대 보시게 되면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써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5% 감축일 경우 한 2, 3년 정도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이 구간에서 한 60% 정도 선대 교체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연료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 바이오 연료 B30 쓴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0% 감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연량이 좀 다릅니다. 연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축량은 한 24.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처음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한 5, 6년 정도 뒤로 밀립니다. 예. 근데 제가 선사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B30을 쓸 계획은 있지만 이렇게 매년 연달아 쓸 계획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CII 기준이 3년 연속 D가 나오거나 E가 나오면은 심플하는 걸 제출합니다. 심플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3년 연속 D 등급을 맞았을 때, 심플을 제출할 때 바이오 연료를 한 1년 정도 쓰게 되면은
그 뒤에 E가 안 맞고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년 연속 D 쓴 다음에 C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연속 D로 쓰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보수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는 좀 심플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조금 타이트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이게 보여드리기엔 조금 제가 보고서 작업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점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이상 글로벌 선대 기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IEA는 6% 정도로 제시했고요. 우리나라 선대 같은 경우는 2030년 전후로 아마 현행 운항 패턴이라면 교체 수요가 가장 맥스로 달할 때가 2030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 넷제로가 달성 가능하냐?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전 글로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 선박의 내용 연수 20년, 25년이라는 이 내용 연수를 볼 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위해서야 해운 산업만 노력하는 건가? 이게 맞나? 아니라는 거죠. 항만도 AMP를 달아줘야 하고, 금융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조선소도 거기에 맞는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후방 산업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탈탄소 대응이 대형선을 대부분 7000TF 이상급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TF, 7000TF 미만, 요즘 파나마스급이 거의 발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00TF 미만, 특히 인트라 아시아가 뛰고 있는 방콕막스급, 그리고 막시 방콕막스급 한 1800, 2200, 2600 이런 선박들은 지금 거의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조선소조차도 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뒤에 시사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윤 교수님이 저희 최종 보고 때 수치를 한번 보여줘라. 금융 비용에 대한 수치. 2030년 기준으로만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컨테이너 섹터만 봐도 200달러, 200억 달러 이상의 어, 금융이 필요합니다. 교체 비용이 한 206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사점도 한번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해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벌크 다 거의 모든 해운 시장 자체가 얼마나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가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스콥 3 이게 스콥 3 마지막 단계는 선사기 때문에 물류 비용에서 물류에서 나타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화주들에 대한 그런 탄소 배출량에 대한 욕구, 감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상당히 선사를 푸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푸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적선만 하더라도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화주에 대한 동향 조사가 매달 합니다. 화주가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리포팅해서 자체적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선박에 대한 지원, 지금 콤사에서 지금 법률 개정을 하고 있긴 한데,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0%, 신조선가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연안 선박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 선박이 이게 전기나 LNG 이런 걸 써야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선박은 LNG 선을 짓고 메탄올 선박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약간의 악의 고리 같은 약간 그런. 그래서 지금 콤사에서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정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움직임이 하고 있고, 초안은 제가 한번 봤는데 그나마 많이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가점 제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선박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 설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체 시장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5%의 선박이 교체된다. 물론 이건 컨테이너만 한 얘기긴 하지만 벌크나 탱커도 당연히 친환경 선으로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여태까지 컨테이너 시장을 예로 60만 TU, 65만 TU 이상 해체를 된 사례가 2016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상의 교체된 사례가 폐선을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2009년에 홍콩 협약이 지금 맺어졌는데 2026년에 작년에 이제 기준이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2026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선박 폐선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만 폐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인도 쪽은 그나마 지금 대응이 되어 있는데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 쪽은 아직은 대응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폐선을 하고 싶어도 폐선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체 시장, 그러니까 폐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폐선을 언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선사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친환경 연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긴 합니다. 규제도 많이 풀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에서 아무리 푸시를 해도 물론 정부에서 푸시를 해주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민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항만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벙커링 작업이 진행된 게 그나마 울산 쪽에서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실적이 막 물론 배가 아직까지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돼서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컨테이너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EU ETS라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죠. EU 쪽으로 향하는 배들, 그리고 그런 배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사마다 다 다르다는 게 문제죠. 보시면 이 아시아 유럽만 하고 보겠습니다. 드라이만. 머스크는 이 단위가 유로입니다. 유로인데 아시아에서 유로 방류에서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35유로를 부과해요, 머스크는. 근데 하팡로이드는 12유로를 부과합니다. 3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화주들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예, 왜 니는 이렇게 많이 부과했냐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화주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이런 대형 선사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HM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선사죠. 예, 우리나라 국적 중소선사들. 이런 시스템이 조금 기술력도 그러고, 이게 인계, 연계 이런 것들이 좀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급이 되어야 어, 글로벌 선사들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국적 선사들도 일정 부분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보급이 되어야 한다. 는 식으로 예, 이런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코멘트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두세 분, 우리 한 9시까지 한 10분 가량 정도 서로 뭐 물론 좀 더 하시겠다면 더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 안에 토론을 마치는 걸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예,
일단 공유를 중지해 주시고 네. 서로 얼굴 보면서 뭐 토론하는 형태로 음, 예, 예, 지금 하면 더 좋. 그러면 저 비디오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네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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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 의견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연구 심의를 하긴 했는데 예. 그 연구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진 연구고 그다음에 저희 그때 이제 연구 심의할 때는 그 금융에 대한 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제 선가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206억 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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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금융에 주는 부담이 물론 이제 교체라는 게 컨테이너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음, 선박도 다 교체돼야 되는 그렇지. 상황에서 음, 지금 이제 컨테이너 계산했는데 우리가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음, 203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가속 교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대로 그대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설령 구조대로 스테디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고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환경 규제가 들어오면서 해체가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배가 빠져나가서 대체되는 게 빨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금융에 대한 버든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제 해양 금융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포럼이니까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게 과연 이제 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들이 얘기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금융이고 민간금융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돈이 어떻게 해운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어, 저기 가만 있어봐. 아까 보니까 정우영 변호사님 들어와 계시던데 정 변호사님 나가셨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 계시나? 정 변호사님이 나가셨네요. 예. 어, 바쁘신 게 있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뭐, 안 교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있는 김우석 그 팀장도 그렇고, 어떤, 뭐, 금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할 게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 오늘, 박사님. 예,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개인적 의견, 금융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그냥 개인적 사견입니다, 사견. 지금 이제 은퇴 세대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1차 베이비 부모도 빠져나갔고, 2차 분들도 지금 서서히 지금 빠져나가고 계신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그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이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많이 버셨고 부동산 등으로 부를 축적하셨기 때문에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버티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 자금도 그렇고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PF도 터진다, 뭐, 말도 많고, 뭐, 이 금융권도 문제가 많다,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렇게 선박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은퇴하신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전통적인 NO 있지 않습니까? Non Operating Owner. 그,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이제 좀 도입을 해가지고 비영업 선주들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노후 자금들이 들어가서
그 돈으로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는 그런 구조를 좀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예, 좋은 얘기이십니다. 예, 또 다른 분. 지금 김우석 팀장님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김우석 팀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노후 세대가 이제 뭐 그 투자해서 그 저 같은 살아나가는 사람, 예? 저 같은 사람. 예, 예, 예. 그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부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부가 흘러가는 경로가 음, 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음, 이렇게 부가 좀 흘러가도록 하는 쪽을 그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부 그 발표도 되고 뭐 이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그 이제 상속이나 증여 자산을 생산 수단으로 먼저 흐르게 하고 그거가 이렇게 생산 수단에 투입되고 투입된 게 이전될 때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을 감면하는 형태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단위화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보면 선박도 굉장히 어, 뭐라 그러나 그, 그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을 그 해양금융 쪽에서 설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선박 조각 투자도 보고 있지만 대부분 세대의 돈이 선박 조각 투자로 흘러들게 하고 일정 수준, 일정 기간 이상 그 조각 투자에 투입된 돈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그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하는 형태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는 형태죠. 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면 음, 지금 김우석 팀장님 얘기한 거에 추가해서 그 음,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투자 대상을 찾고 거기서 어떤 세제 혜택을 보고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음, 그러니까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더해서 음,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 음, 대중의 자금이 해운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은퇴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박 투자 회사 제도 이전에 해운 경기 좋을 때 투자가들 실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또 거기 되려 그러면은 아까 윤 원장도 그랬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그런 수익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당금을 그것보다, 그래, 가령 배당이 한 5% 이상 된다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투자가들을 유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를 잘, 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우리 안 박사님, 예,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 교수님 의견에 이어서 음, 조금 유사 사례를 보면 부산이 올 6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에 따라서 이제 펀드를 하면 이제 기존에는 국내 경우에는 이제 배당세를 한 15.4% 정도 매기고 있는데 이제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산에 특구 존 안에 이렇게 펀드를 설립할 경우에는 10년 정도를 유지를 하면은 배당세를 한 8에서 9% 정도만 부과하는 그러한 음,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교수님께서 좀 제안
의견을 주신 게 우리 그 선박 펀드나 이렇게 투자회사에도 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그 좀 상당한 그 자금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음, 연기금이나 이제 그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저희 그 부산에 이제 그 탄소 이제 ETS 제도에서 이제 그 수익을 거두면 이제 기후 대응 기금이 이제 마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이제 작년 규모로 한 2조 정도인데 계속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후 대응 기금하고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 선박 산업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병실 교수님.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금융기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관점에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음, 지금까지 그 선박금융이 그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돌아갔던 거는 사실상 그 수익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역설적인데요. 금융기관에서의 수익성을 계산을 할 때는 그 신용도와 연관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 선사들이 신용도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신용도가 좋을 때는 그 금리를 낮게 책정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시황이 나빠져서 선사들의 그 신용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오히려 또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그 높은 금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는 그 일부 좀 신용도가 괜찮은 선사들은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의 그 경쟁을 시켜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융기관보다는 정책금융기관에서 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해외 금융기관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안 되는, 신용도가 그게 안 되는 이제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닥쳐왔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약간의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수익원을 갖고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경기 침체니 뭐니 해서 점점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은행들도 역시나 이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은행들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때에 다시 한번 그 선사들과 우리 해운업계와 금융권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선사들도 어느 정도는 그 수익을 조금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낮은 금리만 그 체리 피킹 하듯이 가고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음, 국내에서는 양호한 선사들은 해외나 정책금융관으로 다 뺏기고 조금 시용도가 낮은 아주 중소형 소형 선사들만 이 대상으로 남다 보니까 점점 꺼려지는 이제 이런 형상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발표하신 대로 교체 수요가 많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음, 금융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선사들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금융기관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는 게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금융의 여건상 그러한 환경이 저는 조성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튼, 오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금융 수요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그 돌파를 찾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초점 맞춰서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참여하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 고개를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 등장하시는데 혹시 지금 저희 토론한 것과 발표 내용 들으셨으면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듣고 우리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조세리스 쪽으로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요? 예, 아니, 뭐, 제가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느라고 사실은 흐름을 잘 못 읽어서, 내가 그 다른 분들 하시면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 한 명 어떻습니까? 누가 손 한번 들어주시소. 지금 아까 정 변호사님 안 계실 때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던 게 컨테이너 교체 수요 부분이 이제 수요를 시나리오별로 추정을 해보니까 2030년 전후로 해서 상당히 몰려서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금융이 제대로 될 거냐? 그게 한 금융 규모로 보니까 아까 209억 6조. 아, 9억 206억 불이었나요? 달러. 206억 불?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나 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이 이제 컨테이너에서만 필요로 하는 금액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오늘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그, 홍콩 컨벤션이 이제 발효되면서 2026년부터 도대체 해체는 어디서 하지? 뭐 그런 얘기된 것도 되게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그런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논의하기로는 금융 쪽에서, 금융 쪽에서 두 가지 채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어떤 경제 주체가 해운 쪽으로 자금을 흘리는 방법으로서 그 텍스리스 쪽을 조세리스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 대중의 자금이 해운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우석 팀장하고 저하고 이제 뭐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부가 생산 쪽을 거쳐서 이렇게 다음 제너레이션 넘어가는 쪽으로 설계가 되는 쪽으로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 했었고,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뭐 정 변호사님 평소에 말씀하시던 지금 이제 정 변호사님하고 또 국제금융진흥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도 이동해 센터장이 또 그 조세리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 말씀하시던 부분을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정 변호사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 예. 그, 제가 오늘 앞부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올 연초인가요? 우리 저 윤희성 박사님께서 그 노후선 대체 및 친환경 선박의 대체 수요 이렇게 해서 선종을 컨테이너에 국한하지는 않고 국내 이제 전 선대가 교체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음. 2030년까지 한 50조, 또 2040년까지가 또 한 50조, 2050년까지가 한 40조, 그래서 한 140조 정도의 규모의 금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이게 변수가 많아서 이 언제 2030년까지 또 2040년까지 정말로 얼마나 교체가 되고 대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아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다.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우리 저 최 박사님 그 발표를 보면서 그때 그 가정으로 세웠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화했고, 물론 전 선대가 아니라 컨테이너 선대에 하긴 했지만은, 이런 연구 방법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넷제로로 인해서 대체 수요가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금융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전에 말씀하셨겠지만은, 지금 바젤 3 영향이라고 우리 보통 설명은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성 박사님하고 KMI가 공동 연구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일반 시중은행이 한 4.5조 들어오다가 2007년 이전에 한 4.5조 정도 4조 정도 들어오다가 사실은 2021년도에 보면 누적 그 대출 여신의 규모가 1,400억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줄어든 것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젤3에 따르면 자본 충당 요건이 있고 대손 충당 요건이 있어서 두 개의 대손 충당하고 자본 충당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가면서 여신을 하려면 코스트가 한 6% 정도 이상 증가를 해버려요. 현재 시장 이자율로는 일반 시중은행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박금융에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소모되는 코스트를 어디선가 충당을 해주지 않으면은 시중은행이 들어올 수 없고, 시중은행이 못 들어오면 정책금융기관만이 하는데, 정책금융기관이 25조, 1년에 5조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맥시멈 풀고 있는 게 한 4조까지는 풀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아까 25조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만 갖고는 도저히 국내에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중은행이 들어와야 되고, 시중은행이 들어오게 하는 가장 어떤 그 유인책으로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세리스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세리스의 개념은 뭐냐면 어, 선박을 아주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선박을 금융기관이 사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선박을 사서 그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가 감가상각을 하면 그걸 모회사인 은행이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법인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가상각률을 한 25% 정도로 높여주면, 지금은 정액법으로 연 4% 하지만은 세법 등을 좀 개정을 해서 25% 가속감가상각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조세를 인정을 해버리면 한 7년 동안 선가의 100%를 비용으로 털 수 있는 효과가 나와요. 그거를 그 금융 코스트로 바꿔보면은 1년에 한 2.5% 정도씩의 금융 코스트를 충당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정도를 충당을 해주면 상업은행들이, 일반 커머셜 은행들이 선박금융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조세리스 그러면 선사한테 베니핏을 주는 그런 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세리스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선사에게 준다는 개념보다는 금융을 여신을 못하는 은행의 비용 충당으로 전환을 해서 은행이 투자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방향을 만들면, 그러면 친환경 선박 대체 수요에 따른 금융을 조금이나마 충당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강 넘어가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그건 한번 제가 기회를 잡아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다음 발표자 한 사람 구했네. 예. 예, 예. 제가 그 정 변호사님께 말씀드려 주셨으면 한다라고 할 때
예, 사실은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의 전환, 음, 그러니까 해운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조세리스가 아닌 어떤 그 민간 금융기관의 입지를 만드는 음, 형태로서의 음, 어떤 조세리스를 본다 하는 어떤 관점의 전환 부분이 음, 굉장히 나중에 음, 이런 대규모 자금이 필요로 한 시기에 음, 자금의 부족, 즉 펀딩 갭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음, 그 어떤 정부에 대한 설득력의 어떤 논리로서 설득의 논리로서 상당히 그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 변호사님께 한번 또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듣는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최근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보내주시고 또 토론자들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오늘 휴일이고 사실 KMI는 요새가 제일 바쁠 때입니다. 예, 1년 농사 지은 거 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도 못 드리고 재능 기부로 이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약간 늦어진 9월 행사입니다. 10월 초에 했지만 음, 그래서 9월 말에 10월 말에 10월 행사를 하겠습니다. 10월 몫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서 올해는 세 번이 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10월 말에 하는 거 음, 일정하고 주제를 확정해서 별도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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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